이 3인칭 은유심상법 말 그대로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은유심상법은 그나, 그녀, 그들 이렇게. 뭐 그것들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이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 그녀는 단수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은 복수겠죠? 3인칭 단수나 3인칭 복수 이걸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1학기 수업 때도 사물이나 대상을 뭘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오로지 뭘로 봐야 돼? 사람으로 봐야 돼. 이 인칭 은유 심상법은요 모든 걸 뭘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는 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걸 뭘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전봇대가 있다 그러면 전봇대 만약에 있어요. 전봇대가 있다 그러면 그라고 하면 그는 항상 뭐 뭡니까 길을 지키고 있었다 뭐라든가 이해가십니까? 전봇대가 길에 서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3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쓰실 때 이렇게 3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쓰시면 시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시가 멋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1인칭과 2인칭은 다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3인칭 같은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위에 단락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3인칭 은유심상법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162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3인칭은 그, 그녀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콩나물을 표현할 때는 그녀들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수형은 그들이고, 콩나물이. 그래서, 많은 숫자고 머리를 가르마탄 모양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인칭을 쓸 때 다 그나 그녀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정명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건 다 배우셨죠? 무정명사와 유정명사가 차이가 뭐예요? 무정명사 유정은 없는 거고. 유정어는 뭐라고요? 유정은 있는 거. 무정이 있는 거. 아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 없는 거 하면 무정명사에는 무정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이거는 유정은 감정이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 개 같은 경우는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또는 그녀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무정명사는 여기 전봇대 같은 거. 전봇대가 감정이 있지는 않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나 그녀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인칭 심상법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좀 써드릴게요. 사물의 특징을 설명하려 하지 마라. 사물의 특징을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9월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한번 여러분이 뭐 이건 과제라면 좀 그렇고 그래도 한번 1인칭, 2인칭, 3인칭 오늘까지 하면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시를 한번 써보시는 거 괜찮죠? 네. 한번 써가지고 뭐 이건 뭐 안 했다고 뭐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몇 분이라도 써보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물의 특징을 설명하려 하지 마라.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되셨죠? 하여튼 여러분이 뭐 제가 읽을 만한 건 제가 다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것은 읽으시고요. 저는 이제 중심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63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63쪽. 그 위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졸시들을 읽으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사람에게 밟혀 죽을 확률은 이렇게 나왔죠? 네. 163쪽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는 결국 뭐냐? 그가 뭐예요? 지렁이죠, 지렁이. 근데 지렁이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시의 제일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 시의 제목을 넘겨보면 졸시해갖고 지렁이의 확률이라고 나왔죠.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렁이의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가 사람에게 밟혀 죽을 확률이니까 이 그가 이제 결국 지렁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죠? 지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렁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밟혀 죽을 확률은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과 맞먹는다. 아 근데 여러분 지렁이 가시다가 우연찮게 밟아본 적 있지 않나요? 없어요? 별로 없죠. 없어요? 밑으로 그 나오기 때문에. 이회수 시인이 돌아가셨지만 이회수 시인의 시 중에 지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지렁이라는 시가 딱 한 줄이 한 줄. 정말 25 깜짝 놀랐는데 쓰고 나면 아 이거 나도 쓰겠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거 끝나요. 어이가 없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고 지렁이를 나라고 썼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이제 배우셨잖아. 1인칭 은유 심사법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뭐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렁이 가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밟을 수 있잖아요. 차가 밟든 뭐 사람이 밟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렁이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진짜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시가 있어요. 이예수 시인의 시 한 줄짜리 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인칭 심상법으로 시를 쓰면요 시가 되게 멋있어 보여 진짜로. 여러분이 물론 이제 제가 시를 쓸 때 뭐 서정시 쓰고 이런 걸 나빠하진 않아요. 서정시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집을 내셨을 때 80편이 보통 시집 분량이잖아요. 근데 80편을 모두 다 난 서정시로만 쓰겠다. 집에서 못 읽어요. 여러분 읽을 것 같아요? 완전 인내심 테스트, 인내심 테스트. 그래서 시는 이렇게 서정시도 좀 있고 이렇게 인칭은유 심상법도 있고 묘사 심상법, 묘사 심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시가 멋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장난하는 것 같은 것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들이. 묘사 심상법은 그렇죠. 어떤 건지. 묘사 심상법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거 지금 인칭은유 심상법 끝나고 나서 묘사 심상법 제가 참 잘하는 게 묘사 심상법이거든요. 그 묘사 심상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가 사람의 밟혀 죽을 확률 나왔죠? 말라 죽을 확률은 사람이 웃다 죽을 확률을 웃돋는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이렇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뭐 서울의 가로수 숫자가 27,659개다. 그럼 그걸 따질 겁니까?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이 시는 말 그대로 시일 뿐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고 그가 어떻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가면 뭐라고 놨어요? 사람이 지렁이를 비교 분석할 확률보다 고부가 가치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제가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옷걸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집에 옷걸이 하나씩 없는 분 없죠? 여러분 자신도 옷걸이시잖아요. 그죠? 옷걸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그래야지? 하여튼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하여튼 생겼잖아요. 하여튼 그림 잘 못 그려요. 이 옷걸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옷걸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를 쓰는데 옷걸이라고 시를 쓰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옷걸이로 시를 써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옷걸이는 항상 장롱에 걸려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옷걸이에 대해서 동시 쓴 거 있는데. 아 있어요? 한번 옷걸이는 매일 아니 옷걸이를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옷걸이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옷걸이를 나라고 주제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옷걸이가 나야 나 1인칭 은유 심상법. 자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시죠. 짧게 옷걸이를 나라고 한다면 내가 옷걸이가 된다. 내가 옷걸이가 된다? 근데 옷걸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옷걸이가 돼가지고. 예쁜 옷을 입은 옷걸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지금 비슷하게 쓰셨어. 나는 매일 옷을 그렇게 쓰면 돼요.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옷걸이가 이거 사람으로 보면 여기 옷걸이다가 뭐 오늘은 이 와이셔츠, 내일은 저 블라우스 갖다 놓잖아요. 나는 매일 뭡니까 어두운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는 게 옷걸이가 장롱에 걸려 있다 이게 멋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제 말이 이해가요? 이렇게 써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가 80편 중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5편 정도, 많게는 10편 정도 있으면 시가 살아나요. 진짜 시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서정시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서정시만 쓰는 것은 안 좋아요.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옷걸이가 나다 하면 나를 언제 꺼내줄 것이냐, 뭐 또는 나는 왜 여기에 가두느냐,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주제가 부엌칼, 도마, 싱크대도 시의 주제가 되는. 그러면 이런 말 있죠, 이런 분 있죠. 아, 나는 사람들 다 시를 써가지고 쓸 게 없어. 진달래 것도 쓰고 누가 뭣도 쓰고 쓸 게 없어가 아니에요. 남이 안 쓴 걸 쓰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아무리 잘 써봤자 김소월 능가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달래꽃 시를 써가지고 그러면 쓰시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달래꽃을 시를 쓰려고 하면 다른 관점에서 써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1인칭 은유 심상법을 쓴다든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64쪽.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를 쭉 쓰는 거예요. 나. 뭐 이제 이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쓸 때는 뭐 이런 말 쓰죠. 시를 쓰지 말고 시를 받아 써라. 시 쓰는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래요. 시를 참 말이 쉽지. 그러면 시를 가만히 내가 붓을 들고 있으면 막 뭐 누가 이렇게 나에게 시 운을 딱 던져주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200이라고 하는 200 아시죠? 200. 시의 신선이란 200이 어떤 말 하냐면 200이 엄청난 뻥을 쳐요. 200이라는 사람이 춘야인 도리연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황양춘이 소와의 영경하고 대개 가히 문장이라 무릇 따뜻한 봄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봄이 아지랑이 낀 덩치로서 나를 부르고. 자, 대자연이 나에게 뭘 빌려줬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을 빌려주었도다. 여러분 하면 이 공부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로에다 뭘 쓸 것 같아요? 무릇 따뜻한 봄이 아지랑이 낀 경치로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이 나에게 가로를 빌려주었도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쓰겠어요? 네? 대자연이 계절을 빌려줘. 그럼 좀 200이 그렇게 썼겠어 설마? 시의 신선인데. 봄을 빌려줬다. 아, 그것도 좀 시적인데 그거보다 더 멋있어. 잠깐만. 하늘을 빌려줬어. 그거보다 더 멋있어. 선물 아니고. 이거 날 써야겠는데. 잠깐만. 심상을 빌려줬어요? 그것도 좋은데 아니에요. 세 글자. 문으로 된 세 글자. 문요? 문으로 된 세 글자라. 모르겠어요? 문고리. 문고리를 빌려줘요? 아니고. 문장력을 문장력을 빌려줬죠. 역시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200이 보세요. 200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이 이 사람은 대단한 하여튼 사람인데 나는 붓을 딱 하나 들고 있으면 대자인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줘서 붓만 딱 들고 있으면 시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은근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잘난 척하는 이야기. 자뻑. 네, 그렇죠. 자뻑. 아, 요즘 말 자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뻑. 스스로 네, 잘난 척.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받쳐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밑에도 시가 있죠. 가위라는 시가 있어요. 그렇죠. 좀 긴 시가 있죠. 가위라는 시 보이십니까? 어디에 165쪽. 졸시 꽃샘추위부터 할게요. 오른쪽 말고 왼쪽이 꽃샘추위. 꽃샘추위 있죠. 164쪽 제일 밑에. 꽃샘추위라는 시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자, 꽃샘추위를 뭘로 봐요? 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 초겨울 남의 집 배추밭을 유린하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문풍기를 사게끔 교사가 뭔지 알죠? 그래서 시키는 거. 일단은 제 몫으로
구속돼 징역 3개월 징역을 살던 그놈이 동그라미 쳐봐요. 꽃샘추위에 그놈이 꽃샘추위라. 출소한다는 기별이다라는 것은 열흘 전에. 멋지지 않습니까? 꽃샘추위를 여러분 보통 꽃샘추위라고 하면 봄인데도 겨울과 같구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꽃샘추위 쓰라고 하면 그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어. 그렇죠? 봄인 듯 봄이 아닌 듯 뭐 이 정도 쓰겠죠 대부분이. 근데 딱 보세요. 이것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그놈이 출소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꽃샘추위가 시골 어매는 속썩이는 녀석. 꽃샘추위죠? 좋아하는 냉이국을 끓여놓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녀석은 오지 않았다. 동료가 성질을 건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감방 내에서 폭행을 휘둘러 또다시 출소가 열흘이나 연기됐다는 것이다. 꽃샘추위라는 게 계속해서 연기되죠. 그렇지 않나요? 꽃샘추위가 막 4월 달에도 막 봄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꽃을 시샘하는 추위의 줄임말이 꽃샘추위 아닙니까? 맞죠? 꽃샘추위라는 게 꽃을 시샘하는 추위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이런 식으로 어때요? 꽃샘추위인데 성질머리가 더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시가 또 멋있고요. 자, 오른쪽 보세요. 가위라는 시도 있어요. 가위 모르시면 없죠? 가위도 봐요. 어떤 이는 그를 보고 입이 싸다고 하고. 가위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가위가 보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이 싸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를 보고 배꼽이 크다. 가위 보면 여기 이쪽 가운데 뭐 있지 이런 거 하나 있는 거 배꼽이 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허벅지가 굵다고 하고, 어떤 이는 다리 멀쩡한 게 놀고 먹는다. 가위는 맨날 이렇게 자르기만 하고. 그래서 두 주머니 차는 법을 배우고 싶었으나 나에게 남의 것을 떼어 먹잖아. 맨날 자르잖아. 그러니까 떼어 먹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었다. 그가 하얗게 선이 그어진 길을 따라 내려가죠. 가위는 여러분 재단 이런 거 해보시면 알죠. 이 선을 그려놓고 자르잖아요. 모든 것의 사이를 갈라는 듯 했으나 미끄러운 허벅지가 되어 등산로를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를 쓰는 거예요. 뭐 다 제가 안 읽더라도 이렇게 가위란 시 하나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글하고 딱 놓으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시 시 전문의 시. 그러니까 시니까 시 알죠? 말씀 원자에다 절사자 나오는 시. 그래서 이 시 전문인데 그녀가 뭐겠어요? 그녀가 지금 3층 했잖아요. 그녀가 뭐다? 시예요. 시. 그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시라고 써보세요. 지금 165쪽 보고 있습니다. 165쪽. 그녀의 몸에는 뽀송한 설탕가루가 묻어있고 나는 그녀를 꽃술처럼 드나든다. 처음 그러니까 시의 정원은 이거예요. 겨울이 나무였으나 차츰 그녀의 옷에는 시의 옷에 봄이 도래하고 이제 시의 향기는 풀꽃으로 번글어 그렇죠? 뭐 나의 왕래를 용인한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라는 것은 감성으로 쓰는 시들도 있죠. 대표적인 감성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 시인이 누구예요? 커피 시인. 윤보영. 그렇지, 윤보영. 대화가 되네. 그 영화에 보면 윤보영 시인의 그 시가 많이 나와요. 이분의 시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근데 시는 뭐 깊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커피를 탔는데 맛이 없네. 아이고 가루를 빠뜨렸구나. 뭘 빠뜨렸어? 그녀를 빠뜨렸어. 가루를 빠뜨렸구나. 커피를 탔는데 맛이 없어. 아이 모르시네. 이 시 유명한 시인데. 아이고 크림을 빠뜨렸구나는 아니겠죠 설마. 아이고 그리움을 빠뜨렸구나. 당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윤보영 시인의 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되게 감성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러서도 뭐 시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5월 풋복숭아 그녀라고 나왔죠? 이것도 이제 5월을 그녀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녀에게 함부로 예쁘다고 말했다간 쫑코 듣는다. 이쪽 그 밑에 시 보여요? 네. 166쪽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5월을 이야기해요. 5월을 뭘로 썼다 그녀라고 쓴 거예요. 그녀는 어느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쭉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월 그녀의 형용사라는 시가 이제 다 그녀라고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여기 나오는 시가 뭐예요? 영시라는 시, 영시. 영시는 자정이죠. 여러분, 영시는 자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을 개걸스럽게 먹은 내일이 다가온다. 배고 안병동 그 남자를 송두리째 먹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후식으로 태를 먹는 그녀다. 그녀가 뭐예요? 영시의 영시. 맞죠? 발자국을 먹고 팔을 먹으며 목소리를 먹고 쭉 나오죠? 이야기하고 어떻게 넘겨보세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깨어남. 눈을 뜨지 않는 것들은 모두 잠들지 않았다. 이렇게 쭉 쓰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제 살코기 서울을 실컷 뜯어먹고 20여 개의 뼈를 발라놓은 그녀가 뭐라고요? 영시 영시. 오늘 배고 안병동 남자를 용미리 묘지에서 낳을 것이다. 일제히 울음을 낳고 돌아와 꾸역꾸역 밥을 쳐넣을 것이다. 작은 그늘이 간식처럼 산을 먹어치우거나 아주 어린 시내가 그 큰 강을 낳듯이 모두 약속이 난 듯 일제히 똑딱 새로운 계를 넘어선다. 죽음이든 삶이든 먹다와 낳다의 시작은 고양이 발자국처럼 신축적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영시라고 하는 것은 영시라는 것은 자정이잖아요. 그럼 영시는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해요, 여러분? 영시의 의미가 뭘까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맞나요? 여러분 1월 1일 되잖아요. 1월 1일 되면 막 11시 59분 막 되면 19, 8, 7 하다가 막 촛불 터뜨리고 막 그러지 않나요?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영시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뭔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낳는 기능이 있어요. 낳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낳는다. 2024년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쓴 말이 이런 말 있죠. 어둠은 밤을 낳고 이런 시 제목 시에 보면 나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낳는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어제의 것을 다 모두 먹어치워 버린 의미에서 이제 영시라는 이 시를 작가분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여기 있는 대로만 쓰실 필요 없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해서 뭐 시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2줄도 좋고 4줄도 좋고 뭐 10줄도 좋고 좋으니까 여러분이 다음 제가 수업을 할 시간에는 꼭 한번 괜찮으시겠죠? 뭐 이제 강요는 아니니까 뭐 안 해왔다고 제가 뭐라고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오실 분은 한번 해 오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을 좀 들어보시니까 조금 색다르지 않나요? 네. 이런 시 써보신 분 지금까지 이런 시 써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많지 않을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시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